10년 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지금을 비교할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해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해외 투자라고 해봐야 이머징 마켓에, 즉 이머징 국가에 있는 국채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정도가 전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주식에 직접 투자를 비롯해서 채권, 원자재까지 아주 다양한 자산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를 비롯해서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하는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좀 전에 저희가 VCR을 봤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시장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고 이럴 텐데 센터장님은 매력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하반기 금리가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예. 시장 금리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시장 금리는 오르지 않는다. 네,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실은 내년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성장률이나 뭐 인플레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정체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정도의 채권 그 금리 수준이라면 회사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들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예. 미국 등등 이제 다른 국가들은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그쪽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각 국가의 국부펀드라든가 뭐 이런 자금들이 국내 채권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의 금리 매력도는 되게 높다. 예. 다른 AA급 뭐 트리플 A 이런 국가들이 뭐 마이너스 금리에 독일 뭐 마이너스 0.4하고요. 유럽에 뭐 0% 근처에 있고 미국도 지금 뭐 1.2%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한국은 뭐 10년물이 거의 뭐 1.9, 2%가 가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 매력도가 있고요. 예.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준선진국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예. 보기 때문에 채권 쪽의 매력도는 계속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현재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10%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주식 쪽은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그렇죠.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존재할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증시 급락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에도 그랬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이 지정학적인 이슈에 한국이 얼마나 이제 독자적으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식 쪽은 실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채권 예. 쪽은 확실히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금리 인상을 가정해서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시중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에서 회사채 채권을 매수하는 거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식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다른 프로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걸 저 들었고 그다음에 센터장님께서 인플레에 관한 책을 쓰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인플레에 관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연준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갈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실은 이제 그 작년 말에 올해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센터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경제연구소 또는 저희처럼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은 작년에 이랬으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뭐 높을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또 많이 낮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분석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3, 4월 때 아주 급락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올해 3, 4, 5, 6월에 아주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치고 올라가면서 예. 야, 이거 진짜 한 40년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예. 작년에 그래도 여름 이후에 이 안정을 찾으면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덜 하겠죠. 그리고 내년은 이거보다는 덜 떨어지겠죠. 이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고점 치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연준은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점을 치고 서서히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예. 단기적인 분석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아니고 이제 어떤 구루분들이라든가 예.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 또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체감해서 느끼는 분들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러다가 진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인플레 70년대 같은 예. 이런 것들이 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단기적인 인플레는 고점 치고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일 텐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2020년을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해서 바뀐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7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아주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그때 중요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1965년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 그 전에 100년 동안요. 예. 1865년 정도부터 남북 전쟁이 61년이었으니까 100년 동안 미국은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예. 전쟁 때만, 특별할 때만, 예외적인 순간에만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고 디플레이션이 많았고 뭐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우리가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70년대 봤지만 65년쯤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무리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이 경제 정책, 어떻게 보면 경제 철학이라고 하는데 1920년대까지는 실은 자유방임주의 시장 만능, 3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실은 케인주의로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예.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이게 3, 40년대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뭐 전쟁도 있었지만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60년대, 70년대 위대한 사회,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너무 좀 지나친 집착, 이게 필립스 커브라고 얘기하는 예. 그 고용에 대한 어떤 지나친 집착, 고용이 중요하지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아주 특이한 이런 인플레가 발생했던 게 그게 70년대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반대로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40년 동안 금리가 쫙 내려오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쭉 내려오고 하면서 상당히 그 금융투자의 좋은 시절을 봤던 게 사실입니다. 예. 워렌 버핏과 뭐 여러 가지 투자 구루들이 나타난 게 실은 이때였고요. 금리 하락에 인플레이션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예. 근데 이게 과연 볼코가 금리를 올리는 이 정말 천재적이고 아주 카리스마 높은 있는 이런 걸로 된 거냐?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뿐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70년대의 사회 분위기하고 예. 80년대의 80년대 사회 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예, 완전히 때문에 다르다. 일단 경제 정책, 경제 예. 철학 자체가 국가 만능에서 국가 정책 실패로 갔던 것들의 어떤 깨달음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장 효율 중심으로 그렇죠? 이젠 고용보다도 인플레 예. 잡는 게 먼저 이렇게 예. 거대한 그 메가 트렌드가 시작이 됐던 80년대거든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낮은 인플레, 낮은 금리를 항유할 수 있었고 거기에 예. 이제 중국과 동유럽의 이런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세하게 되고 예. 아마존 혁명 같은 물류 혁명 같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낮게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뀐 게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과도했던 기대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 다시 국가 중심적으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향후 10년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난 10년보다는 예. 물가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무튼 미국의 경제사 전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70년대 이럴 때처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때는 정부의 정책이 고용을 비롯해서 정부가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형태였었는데 그래서 그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80년도서부터는 정부보다는 시장 쪽이 나오면서 물가가 낮아졌고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지금 재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또 경제의 철학이나 경제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가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원래는 2023년 이전에 안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 2023년도 말까지 2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네. 지금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일단 뭐 금리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빨라지더라도 거의 2022년 말 또는 2023년은 가야지 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보다 먼저 이제 테이퍼링 언급 이게 중요해지겠죠. 예. 올해 8, 9월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이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후의 이 상황이 지난 10년보다 물가는 약간 높아지는 예. 이런 상황으로 보는데 성장은 반대로 지난 10년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은 향후 2020년대는 2010년도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게 지금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테이퍼링인데 음. 저희들은 2013년의 테이퍼링과 예. 2021년의 테이퍼링 언급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죠? 2013년의 테이퍼링 때는요. 일단 2008년의 위기가 선진국에서 왔고요. 예.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선진국이 실은 되게 어려워졌고 예.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신흥국으로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흥국이 견조했거든요. 예. 중국과 브라질, 인도와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신흥국들의 중산층이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환율이 예. 강세로 갔고요. 예. 그래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신흥국 주식 채권 환율이 엄청나게 강세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예. 자, 신흥국들이 그런 가운데 버냉키가 이제 테이퍼링으로 수도국 양적 완화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쇼크가 났던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입은 많이 했고 그리고 수출은 잘 안 되고 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나라를 프레자일 5 취약국 5개 브라질, 인도, 뭐 인도네시아 등등으로 얘기했던 나라가 바로 그때 나온 것들입니다. 예. 지금은요. 코로나 2022년 코로나는 전 세계 강타했는데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낫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신흥국이 예,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그때와 달리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음. 신흥국들이 오히려 환율이 약세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중산층도 참 힘들어가지고 수입을 못합니다. 예. 그런데 환율이 약세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살아나면서 수출이 잘 되네요. 예.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옵니다. 오히려 예. 아니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거나. 그래서 그때처럼 프라자일 5 이렇게 취약국 5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예.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터키처럼 음. 코로나랑 관계없이 예. 물가는 무지하게 높은데 성장은 안 되고 정부는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본이 유출되고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도 좀 정치적인 이슈가 이긴 이런 나라들의 개별적인 이슈가 해당되는 것이지 예. 그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과연 이번 2021년 테이퍼링이라는 충격 코로나로 인한 이 QE로 인한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예. 2008년에서 그때는 신흥국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이 간 데가 역시 가상화폐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 시장.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조정받았던 게 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의 일부 예. 어닝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은 이런 성장주 중에 일부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일부 정도였지 신흥국 쪽은 그리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면요 신흥국이 많이 흔들렸다 그거는 예. 과도하다고 판단합니다. 음. 그때는 오히려 내년부터는 그러면은 테이퍼링 이후에 신흥국 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 판단합니다.
오히려 테이퍼링 이후에 신흥국 쪽에 투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브라질입니다. 그동안에 브라질은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이 반가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브라질 국채를 투자했는데 국채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았는데 헤아라가 워낙 떨어지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들이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브라질 투자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브라질뿐 아니라 예. 아마 전에 한 4, 5년 전에 바로 우리 이 자리에서 먼 나라 이웃 나라 해가지고 예. 브라질, 인도, 뭐 이란, 터키 예. 이런 나라들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브라질 투자의 성과를 보신 분도 있고 실패를 보신 분도 있는데 계속 갖고 있었으면 아마 실패를 보셨을 겁니다. 예. 신흥국들은요, 투자할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습니다. 예.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음. 그 변화의 포인트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이 이제 원자재 가격만 보고 들어갔던 예. 그렇죠. 경제만 보고 들어갔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슈가 휘몰아치면서 특히 선거 같은 예. 그래서 글로벌 투자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나를 걸 보니까요. 2002년에 보니까 룰라가 정권을 잡아서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그렇죠. 좌파가 예. 정권을 잡았다고. 그런데 그때 좌파지만 실용주의적 좌파였던 룰라는 그때부터 개혁을 열심히 잘합니다. 예.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동안, 한 10년 동안 거의 500% 이상의 수익을 내죠. 그렇죠. 예. 이 예. 포인트가 경제가 아니라 이 신흥국 볼 때는 정치 경제라는 포인트인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에는 브라질 채권 매도를 리포트를 내본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이 떨어졌죠. 2016년부터는 바이를 해서 2019년까지 저희가 바이를 했습니다. 근데 19년 말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도 매도 상태고요. 예. 앞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특히 내년에 있는 선거를 좀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 때마다 많이 흔들리는데 예. 지금 리더십이 현재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은 룰라 전 대통령이 가장 높다고 네. 나오던데요. 그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코로나 이전에도 성장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신흥국이 성장률 떨어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개혁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강력한 개혁을 이끌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볼소나로한테 그걸 기대했는데 지금 완전 랜덤에 빠졌고 문제가 코로나 대처를 못하면서 그래서 다음번 누가 되면서 그런 개혁을 이끌면서 브라질을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적인 방법론 자체가 신흥국 투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다음번 2020년대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흥국, 특히 브라질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여쭤봐야 될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 전에 한 10여 년 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주식 투자 붐이 불었다가 한때 또 상당히 또 어려움도 겪었다가 최근에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또 올라가면서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트남 시장 투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쉽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그 글로벌 투자가들이 늘 분석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 워낙 교역량도 크고 또 이 나라들은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제도적인 기반이 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실은 이머징이라기보다는 프론티어라고 해서 예. 제도적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서 거의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끌고 왔던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은 분석이 상당히 어렵는데요. 좀 길게 봤을 때 한 5년, 10년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그 어떤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미중 간의 문제가 더 저는 심각해질 거라고 더 격화되면서 아예 디커플링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혜택을 많이 볼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의 잠재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FICC 리서치 센터장이신데 네. FICC가 뭐냐? FI는 픽스드 인컴, 네.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C는 그다음 C는 외환, 커런시입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커머디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채권도 보고 외환도 보고 원자재도 보고 이렇게 그걸 하시는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뭐 금융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주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그 자산으로서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 지금 앞으로 인플레도 예상을 되고 이런 상태인데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 여러 그 자산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쪽에서 자기 자본 투자는 주식은 실은 별로 없고요. 거의 예. 저희 FICC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0년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자산 보시면 주식은 거의 박스였었고요. 예. 거의 채권 또는 대체 자산 뭐 이렇게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 실은 상당히 기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식은 1년 정도 딱 좋았었죠. 앞으로 2020년대도 마찬가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하반기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예. 다시 채권으로의 머니 무브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내년 상반기쯤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물론 하셔야겠습니다만 이게 그 상황이 이제 급변할 가능성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때문에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인 뭐 채권 또는 회사채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주로 중위험 중수익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예. 예, 너무 큰 위험과 기대 수익보다도 중위험과 중수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대형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 예. 예, 글로벌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리츠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예. 기대 수익을 좀 낮추면서 그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아마 대체 상품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는 상품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예. 원자재 쪽에서는 저희는 금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은 아니다. 구리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이 긴축에 취약한 자산이 금입니다. 예. 지난 2012, 13 이때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금은 상당히 어려워진 한 20, 30%씩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사이클 후반에서야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보다는 구리 같은 예. 여기 경기 회복 플러스 앞으로 친환경 여기 들어가는 구리 제품이 상당히 구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구리 같은 것들을 원자재 쪽에서는 나을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고 나서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회사채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한 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제 금융시장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배경이라고 예. 이거 생각합니다. 네.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채권, 외환, 원자재, 주식 이 중에서 저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믿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에서 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투자하는 돈과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거의 90% 정도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이동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투자 대상을 굉장히 다양화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미국의 여러 자산들에 대한 버블 논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에 테이퍼링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자산이 정말로 버블을 우려할 정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QE로 풀렸던 돈이 신흥국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아마 선진국 내부의 자산으로 예. 갔는데
그 중에 버블은 실은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컸던 것 같은 생각이 가상화폐 들고요. 시장이 가장 컸다. 나머지 시장은 그 정도까지 아주 충격을 가져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봤던 하이브리드 MMT죠. 중앙은행이 그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믿고 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갔고 현재도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버블이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심한 버블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또 다른 어떤 테일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게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미중에 대한 문제가 매크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어떤 큰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신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